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가을을 부르는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는 처서인데요. 무더위가 가고 조금 시원해지는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절기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일단 무더위가 가는 건 좋은데요. 태풍 쏠리기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습니다. 태풍 쏠리기 올라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하나둘씩 보고되고 있고 바람의 세기가 사람이 날릴 정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저도 오늘 일정 끝내고 빨리 들어가서 좀 집에 점검하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에는 과유불급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챙기셔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태풍이 오든 매미가 오든 허리케인이 오든 어떤 재난이 와도 저희 이 12시 시간은 비울 수가 없겠죠. 오늘 지켜내면서 이 시각 또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1시간 동안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 박앤코의 올백 인사드립니다. 자,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저희 식구분 인사 나눠봐야겠죠.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질문 드릴 것도 많고요. 저 여러 가지 여쭤볼 것도 많은 그런 하루인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도 앞서부터 꾸준하게 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나를 챙겨보자. 며칠 후 빠지면 재진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임. 요즘 장이 너무 종잡을 수 없어. 수익 날 때 챙기자라고 글도 올려주셔요. 좀 매도를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코나이가 거론되는가? 지금 방송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제 포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엄청 자랑스러운 포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목만큼은 오늘 자랑스럽네요. 코나이 보이십니까? 수익률이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와우, 오늘 탄력 너무 좋아요. 11% 급등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포트 내에서 다른 종목들은 1%, 2% 정도 오늘 소폭 내리면서 손실입니다. 하지만 코나이 수익으로 인해서 미실현 수익이 빨간불이에요. 현재 미실현 손익률이 1.5% 수익 구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엠코르셋으로 저희 상한가 이렇게 해갖고 수익 내고 나왔었는데 그 뒤에 지금 엠코르셋, 제2 엠코르셋을 찾아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또 코나이가 됐어요. 박 차장님,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별의별 징크스가 많이 생기는데 코나이 4글자, 엠코르셋 4글자, 4글자 종목이랑 나랑 호흡이 좀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코나이 저희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팔아야 돼요? 팔까요? 매일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계속 팔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IR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뜬금없는 IR이었다. 22일 날 이제 IR 한다고 21일 날 공시를 했거든요. 보통 IR 하면 기관 투자 대상 IR 하면 일주일 뒤에 어디서 한다 이런 거 하는데 장소는 서울 소재 기관 투자자 회의실. 너무했다. 어디라는 네. 얘기예요? 그다음에 1대1 미팅이고 주요 내용은 그냥 저희가 알던 내용들. 후원 기관이 JP모건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아냐? JP모건이 후원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쑥 들어올지. 오늘 매수의 40%, 36%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최근에 인시스 이런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서울페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서울페이 한다라고 카드 수수료 이런 거 좀 아껴주기 위해서 코나이가 거기에 딱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또 그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 쪽에서 지문인식 카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도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튀기 시작하면요. 일단 윗꼬리 달고 꺾일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일단 과열권은 맞아요. 지금 6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시세를 한번 분출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팔아야 된다라는 것도 일견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견 맞는 이야기인데 큰 그림으로 보면 저는 이런 추세가 뒤에 여기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조정을 한번 받고 조정 뭐 살짝 받는다 치고 그 다음부터 뭐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가는 애들만 계속 가거든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급등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기서 만든 패턴은 정말 쭉쭉쭉 뭐 하루 이틀 조정받고 잘 가다가 윗꼬리 잡고 크게 밀리는 때가 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분할해서 매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나이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윗꼬리 단다 치면 분할해서 조금 팔고 그 다음날 긴 음봉 나온다라고 하면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뭐 이유를 알아야 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은 지금까지 계속 사 왔었고 외국인들은 매도해서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수급상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굳이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미리 끊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고점 확인하고 조금 덜 먹더라도 고점 확인하고 팔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적극 동의해요.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저희 포트 운영하면서 늘 아쉬웠던 게 수익 날 때 챙기지 못해서 수익을 반납했던 결국에는 보합권 혹은 손실권으로 매도했었던 종목들이 몇몇 지나가곤 있어요. FNF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죠. 초반 수익 크게 났을 때 얼른 나왔어야 되는데 더 갖고 있다가 또 좀 변동을 크게 주고 코나이 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또 내일 막 10%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쉽잖아요, 너무. 그게 참 시장 주식할 때 어려운 점인데 사람들이 이제 최고가를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절대 주식할 때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자기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이 20%, 30%, 40% 날 수 있게 수익을 확장을 시켜야지 그거 아깝다라고 해서 2, 3%에 4, 5%에 끊어 먹는다?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인데 주식이 내가 손절을 할 때 5%의 손절을 한다. 그러면 이익 날 때도 5%의 그 차익을 챙긴다. 확률이 내가 주식을 골라서 단타 칠 때 확률이 50%, 60%, 70%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수익이 많이 나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50%, 50%라고 한다면 5% 이익 내고 5% 손실 내고 손절하고 이게 둘이 합쳐보면 수수료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이라는 거는요. 뭐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 천천히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은 기간에 한 15%, 1년 동안 주식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한 15% 기간 동안에 쭉 오르고 나머지 기간은 뭐 횡보하거나 조금씩 빠지거나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을 결정을 합니다. 피터 린치가 운영한 마젤란 펀드가 연평균 뭐 17%씩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익을 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 펀드를 투자하면서도 손실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 기간이라든지 그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몇 번 했어요. 메이드 잡았는데 카드를 치면서 메이드 잡았는데 먹지도 않고 배팅도 안 해보고 죽는 격이다. 중간에 잘라먹는 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사실 어저께만 하더라도 굉장히 팔고 싶었죠. 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어저께 팔았으면 수익 뭐 5, 6% 났겠죠. 10% 넘게 났었겠죠. 근데 오늘 같은 13% 수익 걷어갈 수 있었어요. 어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과는 뭐 똑같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점에 내가 다 먹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위에서 꺾이면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참 얘기해 주셨네요. 일단 율돌님도 코나이로 이틀 만에 13% 수익 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코나이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도 탄력을 조금 더 키우면서 어느덧 14%나 급등하면서 포트 내에서 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코나이는 반가운데요. 사실 오늘
어떤 종목이 오르는데 개인적으로 반갑지 않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YG PD님이 저한테 개인 문자로 그걸 왜 팔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현대백화점. 기가 막혀요. 건주임님, 네. 제가 진짜 뭔가 있나요? 왜 제가 팔면 다음날 그럴까요? 지금 장세가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그 고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지난 2018년 1월부터 해가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그리고 내가 사면 거기가 꼭 찌고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개미 무덤이라는 장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그런 그 타이밍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다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그런 수급적인 메이저들의 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뭐 현대백화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대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비주들 뭐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뭐 화장품주들 중국의 단체 관광객 해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대거 오르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그 흐름상 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때마다 이런 일들은 빈번하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계식으로 가든지 말든지 한번 좀 떠나보낸 종목은 다시 한번 뭐 보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에 좀 익숙해져야겠죠. 모든 게 다 제 것일 수는 없겠죠. 욕심을 좀 내려놓고 보낼 때는 또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람 만나다 헤어지면 헤어질 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한 번씩 이런 점이 좋았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어요. 자, 그럼 지금 포트에서 문제아를 하나 골라봐야겠죠. 원이 가입했습니다. 15% 넘어가는 순실 기록하고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일단 뭐 포트 내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손실인데 액수는 한 1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원희가 EPS와 코나이를 같이 팔자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는데 원희가 EPS 어떻게 할까요? 박 차장님? 좀 곤란하네요. 많이 빠지면 손절이라도 하겠는데 이것도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슬금 올랐다가 1%, 2%. 그 다음날 또 3% 올랐다가 사람 참 속이 썩이는데 일단은 뭐 25,000원 밑에서는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많이 빠져줘야 결정을 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저께 올랐던 거 그대로 토해내고 시간만 이렇게 뭐 가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IT 쪽이 이제 주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해결이 되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싸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IT가 그쪽에 올라오면 이제 장비주들, 부품주들 함께 올라올 텐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빼버리면 현대백화점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언제 갑자기 중국이 단체 관광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중국은 하루만 먼저 하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이거 팔긴 팔아야 되는데 손실이 나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좀 있네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서야 알았어요. 사람들이 원피스라고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는 원피스가 뭐지? 원희가 IPS를 원피스라고 부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배웁니다. 그 박 사장님, 라나님이 현백 보유 중이시라는데 가격 라인 좀 여쭤보고 싶다고 짤막하게 가격만 얘기해 주실까요? 현대백화점? 글쎄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 타면 뭐 11만 원, 12만 원대까지도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팔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원익 제가 매도하면 사겠다라고 글들을 올려주시는데 매도하는 모습 안 보여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자, 일단 두 남자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보시죠. 박재영 사장님의 오늘 종목은요. 대우조선해양 다시 나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또 나왔습니다. 건주임님 GS건설 나왔네요. 녹십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이오건, 녹십자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 바이오건님. 네. GS건설, 녹십자 뭐부터 갈까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정말요? 예. 그러면 녹십자 갈래요. 알겠습니다. 녹십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자회사 녹십자 셀로 인해서 상당 부분 최근에 이제 이슈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녹십자와 관련돼서 이제 계열사들의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것이 녹십자 셀에 대한 상승인데. 그 개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녹십자 셀이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다른 자회사들도 분위기는 좋겠지만 녹십자 셀은 그만큼 주도주로서 바이오에서 30% 이상 급등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여타 이제 녹십자 홀딩스라든지 랩셀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리지널을 항상 하셔야 되지 뭐 다른 자회사나 지분법 이익을 갖고 있는 회사를 하면 안 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가 이제 그 하반기 정도에 이제 그 IB 그 글로빌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FDA 그 허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난 연도에 2017년도에 어느 정도 하반기에 허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FDA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보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거래액에 대해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일단 녹십자 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FDA에 대한 허가 기대감이 나타난다면 아마 이제 하반기쯤에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녹십자 오창 공장에서 지금 FDA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그 검수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현재 오창 공장이 있지만 이제 그 캐나다 공장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연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북미와 남미에서 이 면역 글로불린 제재에 관련돼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현재 뭐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제 백신에 대한 수출 부진과 그리고 내수 부진이 있었죠. 일단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포화 상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으로 글로벌 쪽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타사 제약사 대비해서는 백신과 이제 혈액체제에 특화되어 있는 이 녹십자가 만약에 향후에 뭐 약가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소폭 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R&D에 대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A형 혈우병하고 그리고 헌터 증후군에 대한 중국 임상 3상이 지금 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CFDA 허가가 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국내뿐 아니라 그 글로벌 중국 시장까지 섭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브라질 관련돼서도 혈액치제에 관련돼서 법인을 신규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480억 규모의 수출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라질 쪽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는 남미 쪽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캐나다 공장 그리고 남미 브라질 수출 그리고 녹십자 오창 공장을 필두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동사의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이 큰 영향이 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녹십자가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그런 모멘텀들이 발생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차트를 좀 보시자면 지난 그 녹십자셀 자회사 발표 이후에 121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윗꼬리단 흐름들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추세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졌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십자 목표 라인을 저희가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한 22만 원? 네, 일단 뭐 전고점 짧게는 그 이제 121선을 뭐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22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그 121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거기에 터치를 하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십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어요. 오랜만에 바이오건께서 또 바이오 종목을 오랜만은 아니죠. 한스바이오메드가 저희 들어가 있으니까 가져오셨는데요. 녹십자 새겨듣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박재영 차장님, 대우조선해양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대우조선해양 요즘 조선주. 다시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 한번 말씀하셨던 종목일걸요? 그때 이제 동성화인텍이랑 한국화분 이야기할 때 제가
저는 조선주 쪽에 대우조선해양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였군요. 네,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이 코너 전 방송을 할 때부터 네. 올해 초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다시 풀린 다음에 대우조선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사실 대우조선이 망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 말씀을 드렸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딱 똑같은 걸 만들면서 이익률이 쫙 나오는 애들은 지금의 이익률이 진짜 이 회사가 나오는 경쟁력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은 배도 만들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이걸 합쳐서 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것을 봐야 돼요.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었는데 네. 2분기 실적에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채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박 만드는 게 좀 단순화되고 있어요. LNG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만들면서 이익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바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조선주들이 왜 올랐죠? 금요일 날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했는데 LNG선 이 수주 단가가 꽤 높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크락슨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우조선해양 LNG선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가 LNG선 수주가 건조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익성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양 분야 피해가 줄어들면서 선박 부분의 이익률이 매출총 이익률이 11%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올 초에 왜 오르기 시작했냐면요. 기술력들을 좀 인정을 받았어요. 뭐 동성하이텍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는데요. 솔리더스라는 화물창 기술을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MEGI라는 추진 기관, 그러니까 엔진도 이제 만이라는 회사와 디젤 엔진을 공동 개발을 해서 그쪽에 로열티도 받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최근에 배도 연비 같은 것들이 규제를 받아요. 황산화물 이런 게 많으면 안 된다. 해상기구에서 2020년까지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무조건 싸면 좋았는데 이제는 싼 게 아니라 효율적인 것. 솔리더스가 기화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러면 선주들 입장에서는 LNG 내가 여기서 싣고 와서 여기서 파는데 100을 실었는데 목적지에 가보니까 기화가 다 되고 뭐 85 이렇게 남아있더라. 그러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니즈를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쉐빙선까지 러시아에 한번 판매를 했었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또 유심히 봐야 되는 조선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라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 얘기해 주셨는데요. 목표 라인 어떻게 잡으세요? 일단 이제 3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가격이 29,300원이니까 상향 20% 정도 36,000원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10% 정도 26,000원 여기 이제 매물도 많고 횡보했던 구간이라서요. 요 가격까지 26,000원 손절선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이야기 나눴는데요. 박 차장님 제가 맞았어요 이번에는. 6월 25일에 이거 인터넷에 다 남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에 박지영 차장님 종목 대우조선해양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었어요. 그럼 지금 3만 원 다 왔네요. 또 왜 안 샀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지만 이거 보세요. 인터넷에 다 남잖아요. 네, 6월 죄송합니다. 25일. 네, 네. 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대우조선해양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얘기해 주셨고 지금 그때 당시에 목표가 3만 원에 육박했고요. 목표 주가 36,000원으로 올려졌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네, 요즘 조선주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또 마음이 크게 동하기도 합니다. 건주님 살짝 조선주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까요? 조선주요? 대우조선해양.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지금 탑픽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그리고 성공조선해양의 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상승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LNG선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향후에 2020년에 도래할 선박 연료 규제에 따라서 LNG와 등유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3550원 돌파하면 그때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일단 태평양 노선으로 수주를 받게 될 경우에는 LNG 선이 유리한데 만약에 유럽 노선에 대한 수주가 나타날 경우에는 아직까지 LNG에 대한 성과가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중국한테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지켜보고 사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타이밍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 조금은 다른 견해를 주셨네요. 조금은 더 이따가 사보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는요. 새로운 분 연결해서 종목 얘기 좀 나눠봐야겠죠. HJ홀딩스 손지우 이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여신 손지유라고 많이들 불리는데 사실 기대했습니다. 이사님, 지금 요즘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연속성도 띄워주지 못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막 쭉쭉 가주는 주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 저희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자, 지금 장은 사실 소극적인 매수 매도의 흐름 연속으로 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살짝 꺾여 있는 상태네요. 크게 자리 이탈 없는 선에서 개별 종목 장세 이어가고 있는데 대외적인 변수뿐 아니라 국내 경제 지표들이 대형주 등 코스피 지수를 누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대내적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할 요소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종목들보다는 아직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군 내에서 시세 분출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단기 수익 진입이 좀 적합한 그런 장이지 않습니다.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일단 동양철강입니다. 오늘 동양철강은 1973년에 설립되어서 수도용 관광 및 주물의 제조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대북 관련 가스관 관련주의 대장으로 나서면서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 기간을 가지고 최근 다시 흐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관 하면 남북러 가스관 연결도 생각나실 텐데요. 사실 이번에만 부각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의미 있을 만한 진정사항은 부족했던 차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의미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러시아 하원 연설문에서도 기술 다음 가스관 연결 등을 통한 남북러 삼각 협력 확대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신북방 정책 중립과제 수립 사항으로 남북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 등 가스관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전장에 가스관 관련주들 화성대부, 대성부스트 이런 것들하고 함께 시세 분출이 살짝 나왔는데요. 가능한 2,700원에 가깝게 매집을 진행하여 단기로 빠르게 빠지실 분들 2,9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조금 더 보실 분들은 3,100원 이상 목표가 잡고 옵니다. 특히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9월 13일 전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대감을 가는 주식이니 그 전에 시세 분출 기대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름 정도 기다려보시는 거 바람직하겠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2,490원짜리 이탈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양철관 얘기해 주셨어요. 가격 라인까지 또 세세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HJ홀딩스 손지우 이사님과 함께 이 종목 나눠봤는데요. 저희 이 종목으로 또 수익 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철관 새롭네요. 사실 건주임님, 박재영 차장님이 경협주 쪽에 그렇게 많이 비중을 두고 얘기를 잘 안 해주셨잖아요. 아마 그런 테마적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동양철관 보니까 채팅창에는 단타로 대응해야겠죠. 권주임님, 박 차장님이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어요. 권주임님, 네. 동양철관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대구경 관련돼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을 통과해서 한국까지 이제 우리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그 철관들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조금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동양철관의 경우에는 일단 흐름상 다시 한번 이제 추세가 위쪽으로 상단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 그 단기 차익 실현으로는 한번 접근해 볼만하지 않나. 다만 손절선은 짧게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차장님께서는요? 어제 관세 22% 맞았는데 관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중국은 더 세게 맞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이건 뭐 대북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대북치가 생각보다 강하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수익 내시는 거는 별 무리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한다면 착착 치고 나와서 파지고 수익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그 능력을 굉장히 과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들이 그래서 대부분 당해요. 나는 단타에서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지금 방송 성향상 12시에 단타에 샥샥 쳐서 40분 동안 그러면 정말 속상할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13년 동안 주식했는 16년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욕심이었어요. 부럽고 속상할 것 같네요. 알아요. 제가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일단 동양철관 좀 단기적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도 나쁘진 않았으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좀 이 12시에 국한된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곧장 가봐야겠죠. 권주임님, 네. 저희가 아까 순서를 바꿔 녹십자를 했고 GS건설을 이제 해야 네. 될 차례인데요. 네네. GS건설 실적하면 참 GS건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네, 이제 그 실적이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추정치보다 다소 낮은 영업이익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거기에 주택 부분에 대한 마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한 6,300세대, 이제 하반기에는 거기에 2배 정도, 3배 정도 달하는 17,700세대 입주 물량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러한 그 GS건설이 이제 국내에 국한될 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한 3조 정도 목표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1조 정도 일단은 달성을 했습니다. 2조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물량을 아마 알제리 그 정제 공장 수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알제리 쪽에서 수익성에 대한 해소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동사의 경우에는 주가가 54,000원을 넘어서 한 7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GS건설에 대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심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 수주를 했던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한 부실 채권들이 속속히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최근 들어서 GS건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퓨어하게 더 이상 이제 부실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거의 다 끝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관련돼서도 지금 진출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건설을 해가지고 19개의 구를 나누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GS건설 브랜드인 자이가 그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이제 평당 분양가가 만약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 지었다고 하면 $500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른 이제 베트남의 건설사가 지었을 경우에는 $100 수준으로 그만큼 GS건설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로열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좀 베트남 쪽에서도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싶기도 하고요. 일단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포인트는 더욱더 명확해진다고 하면 주가 수준이 다시 한번 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남북 경협주의이기 때문에 뭐 건설사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의문점이 많이 시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굳이 남북 경협주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 얘기해 주셨네요.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어떤 분이 또 대림산업은 어떤가요?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시간 관계상 좀 진행을 하고 만약 여유가 생기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또 추가적으로 다뤄볼게요. 앞서 다나님도 초록뱀 보내주셨고 의견도 좀 나눠볼 종목들이 있긴 하네요. 박 차장님,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안 사서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콘텐츠 쪽 분위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미션 덕분인 것 같죠. 미스터 선샤인.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넷플릭스가 며칠 올라오고 있네요. 7월 17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또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또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오늘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름 참 어려운데 미스터 선샤인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중국 게임 업체들이 판호를 재개한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 드라마라고 수입 안 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얘들이 넷플릭스에 꽤 비싼 값에 팔았는데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에는 방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팔 거다. 그러면 또 중국에 뭐 판권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인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잘 만들고요. 뭐 드라마 잘 만든다라는 것은 그 시청률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시청률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청률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팔로까지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보다 목표가를 좀 더 높여서 오늘 뭐 목표가는 한 13만 원 보고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정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지금 화면은 9만 원으로 나갔는데 10만 원이 맞죠? 박 차장님. 네, 10만 원인데 잘못.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만 원, 목표 주가는 12만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어요. 다행히 오늘은 시간을 좀 초조하지 않게 남겨가지고요. 고민이 되네요. 사실은 오늘 시작할 때 코나이를 팔아야겠다, 팔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었는데 코나이가 12시에 또 탄력도 키워주고 뭐 하다 보니 또 보유해야 되나? 박 차장님의 강한 설득? 거기에 또 홀랑 넘어가서 그냥 보유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코나이요. 저 처음으로 해보려고 해요. 분할 매도. 반절 매도 하고요. 반절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고 가보겠습니다. 조금은 좀 챙겨보고 싶어요. 저희 반절. 또 주문 실수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18,700원에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매도 체결을 걸어둔 상황이고요. 아직 체결은 되지 않았어요. 네, 뭐 되겠죠. 되지 않는다면 또 그 또한 제가 코나이로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뭐 그게 될 수도 있겠죠. 괜찮을까요, 박 차장님? 그럼요. 고민될 때는 나와서 파는 게 정답이에요. 누구도 또 내일 또 급락할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현금 챙겨놓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분할 매도. 사실 그동안 분할을 얘기하셨던 건 권주희님이셨어요. 살 때도 분할로 사고 팔 때도 분할로 팔아보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드디어 했습니다. 권주희님, 저 어때요? 좀 성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끝이에요? 코나이는 괜찮을까요? 코나이요? 네. 네, 오늘 이제 지금 현재 차트 분위기상 봄 흐름을 보면 코나이의 경우에는 어저께 IR을 하고 컴퓨터가 멈췄네요. 그래서 아무튼 해서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나이의 상승 흐름이 단기 과열권으로 진입을 해서 내일 아침 정도에 한 번 상방으로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 한 번 더 보고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팔자마자 또 올라요.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분할 매도했으니까 반절 남겨놨으니까요. 반절보다 좀 더 남겨놨으니까요. 그 또한 저에겐 수익으로 잡히는 거겠죠. 매도 체결이 됐습니다. 실현 손익은 한
2만 원 정도 수익이 됐고요. 현재 포트 내에서 어느덧 수익을 더 키워서 30%에 육박하고 있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코나아이입니다. 자, 오늘 뭔가 잘한 결정인 것 같고요. 사실 마음속으로 오늘 GS건설을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일단 종목 자리가 없는 관계로 상황을 좀 놓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재치 있게 또 즐겁게 진지하게 이 시간 임해주셨죠. 박재영 차장님, 권홍석 주임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